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현대시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 257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보면 시에 대한 역사적 개관이라고 나오죠. 시에 대한 역사적 개관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요. 그래서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전까지는 시는 문학을 대표하는 장르의 명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인 추방론을 이야기하죠. 시인 추방론. 시인 추방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문학인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죠. 그 밑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시학에서 시인과 시라는 단어는 오늘날의 문학인과 문학을 가리키는 개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문학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예나 지금이나 시는 운문이라는 거죠. 산문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동서양을 불문하고 인쇄문화가 보편하게 되기 이전까지는 입에서 입으로 기억을 전수해요. 그게 이제 구술 문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수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구전 문화, 구술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기억을 돕기 위해 반복적 리듬을 싣는 경우가 많았다. 이 말에다가 반복적인 리듬을 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술 문화가 있고, 구술 문화라는 게 있고, 인쇄 문화가 있죠. 근데 이 구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운문의 경우고, 인쇄 문화라는 것은 산문의 경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257쪽의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인쇄술이 보편화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 활자를 만들면서 이제 여러 그 뭐랄까요, 긴 말 같은 경우도 쓸 수 있게 되니까 산문이 이제 발달하게 되겠죠. 자, 258쪽을 보세요. 258쪽. 거기 셋째 줄에 보면 그래서 이제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매일 새롭고 신기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야기의 수명도 짧아졌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새롭고 신기한 사건이라고 해도 그 다음날이 되면 더 이상 흥미를 끌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그런 인쇄 매체의 확산과 더불어서 이제 이 소설이 산문을 대표하는 장르가 되었다는 게 나오죠. 자, 그 258쪽에 이제 박스에 보면 그래서 버려놓은 가운데서 희곡시와 서사시와 같은 것은 영국의 약간의 시인을 제하면 현대에는 이제 보통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곡시라든가 서사시 같은 경우는 서사시는 소설로 인해서 사라지고요. 희곡시는 희곡 때문에 지위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또 시라는 것은 이제 그 서정시를 가리침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 그 시라고 하는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는 서정시를 많이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259쪽을 펴보세요. 259쪽. 자, 259쪽을 이제 보면 이제 그런 시라는 것이 서정시로 된다는 것이 나오죠. 그 두 번째 단락에 서정시로 축소되고 문학이라는 명칭이 시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차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낭만주의 시대, 이제 낭만주의가 있죠. 로맨틱 그 피리어드라고 영어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낭만주의 시대에 이 서민들의 일상 언어가 시적 언어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워즈워드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그 언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시에 도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라틴어가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라틴어가 지배를 했는데 이런 지배 계급의 언어인 이런 라틴어가 아닌 그런 일상 사람들의 언어를 많이 이제 쓰게 됐다. 이런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낭만주의 시대는 그래서 산문이 지배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운문 시대를 배경으로 성립된 시의 형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술 문화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후렴구의 반복. 우리가 이제 시에는 이 후렴구가 막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또는 정형화된 리듬.
이런 것들이 이제 좀씩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감소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밑줄 좀 치세요. 밑에 셋째 줄, 청각에 의존하던 리듬에 대한 관심보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형식이 중요하게 됐다. 알아두시고요. 260페이지를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정형시가 점점점 쇠퇴하게 되는 거죠. 260쪽에 보면, 그래서 정형시의 쇠퇴와 자유시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형시가 쇠퇴하게 되면서 자유시가 이제 점점 확산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길게 260페이지에 이제 쭉 써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260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낭만주의는 근대시의 성장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던 정신적인 거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만주의 이전과 이후는 단절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낭만적 상상의 세계로 도피하지 않고 현실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두는 시정신, 이런 게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리얼리즘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실주의라고 번역이 되죠. 리얼리즘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죠. 번역이 됐는데, 그 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 반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쓰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에 보면 짧은 서정 시의 현실을 재현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그 돌파구로서 시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방법이 시도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근대 시에서는 이마에 우리 오빠와 하루. 자, 이마에 우리 오빠와 하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편 서사시라고 이야기하죠. 261쪽에 나옵니다. 단편 서사시. 자, 이거의 이제 그 출발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마의 작품은 노동운동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오빠에게 여동생이 보내는 편지 형식을 빌렸다는 거죠. 감옥에 갇힌 오빠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상황 자체가 당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오빠의 행적, 또 체포된 순간, 오빠가 감옥에 갇힌 후 남매의 삶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단편 서사시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후에 가서 이제 백석의 그 여승이라든가 백석의 여승이 있죠. 또 이용학의 낡은 집,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시죠. 이런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정시가 그 다음 단락에 근대시의 지배적 형식으로 간주될 무렵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제 감정을 배제하고자 하는 이 모더니즘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모더니즘.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달콤한 슬픔을 지배적 정서로 삼은 낭만주의적인 그런 서정시를 부정하고 간결하고 정확한 감각적 이미지로 감정의 표현을 대체하고자 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선경후정이라는 말이 있죠. 거기 261쪽의 밑에서 한 6째 줄에 보면 경치를 먼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뒤에 이야기한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선경후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락에서는 좀 이제 가로를 묶어보세요. 이미지즘, 그 다음에 낭만주의, 첫째 줄에, 둘째 줄에 보면 끝에 주지주의, 그 다음에 넷째 줄에 형식주의. 자, 이것들 다 가로를 좀 묶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요 가로 넣기가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미지즘을 포함하는 모더니즘은 감정 표현에 치중하는 낭만주의를 부정하고 아이러니와 역설 등 지적 통찰이 요구되는 기교적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주지주의, 지성에 호소한다는 거죠. 경향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더니즘은 지성적 비평가들의 지원을 통해 성장했고 러시아의 형식주의, 미국의 신비평에서 이론적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2쪽에 보면 두 번째 단락.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나오죠. 모더니즘 이후의 문해사조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래서 시의 형식이 이제 그 관습의 산물임이 다시 폭로가 되었다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부터 이 유럽의 아방가르드 문학 운동 이런 게 이제 시에 대한 관습적 기대를 배반하는 시쓰기 이런 걸 많이 시도했다는 겁니다. 수미 상관. 그러니까 앞부분과 끝부분이 서로 같다는 거죠. 수미 상관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안정성과 통일성을 의도했던 형식적인 틀이 이제 많이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게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근대시의 유형으로 이제 가면 낭만주의가 나옵니다. 262쪽에. 낭만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근대시의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나오죠. 1번에. 그래서 이제 그 정형시에서 자유시로의 이동, 넷째 줄에. 그러면서 이제 창가 신체시, 과도기 형식의 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부철도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263쪽으로 가면 그래서 이제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최남선의 작품도 나오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억을 비롯한 두 번째 단락에 자유시 전도사들은 일본 유학생이었다.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창조 이전부터 일본에서 주요한의 불놀이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낭만주의적 성향이 상당히 강했다는 거죠. 이상화, 김소월, 한용운. 거기 밑에 이제 그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라는 작품이 길게 나와 있고요. 264쪽을 보면 그래서 관념적인 이미지로 가득 찬 작품은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행 일련의 시 형식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264쪽의 셋째 줄에 이행 일련의 시, 이걸 이제 우리가 절제된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 전체를 간통하고 매 연마다 마돈나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용은 파격적이다는 거예요. 되게.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이제 격정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그 애인을 침실로 불러들이는 내용은 내밀한 감정의 직접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65쪽으로 이제 가보면 자, 이 시에서는 이제 마돈나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본호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마돈나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 애인을 불러들이는 침실의 성격이 침실이 나오는데 이 침실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 침실일 수도 있겠지만 아름답고 오랜 거기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밤과 꿈 이것은 시인의 소망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침실 있죠, 침실. 이 침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그런 낭만주의자들의 상상이 펼쳐지는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266쪽에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사실주의. 그래서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단에서 낭만주의 연장에서 현실과 이상의 대비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낸 일군의 시인들이 있었다. 1925년에 결성된 최초의 사회주의 문학단체인 카프죠. 한국예술가 프롤레타리아 동맹의 머리글자죠. 카프라는 것은. 그래서 이 카프에 속한 시인들뿐 아니라 70에서 80년대 활동한 민중 시인들에 이르기까지 리얼리즘의 역사가 짧지 않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작품이 나오고 있어요.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해가지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특히 267쪽에 나오는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투적인 표현이죠. 약간의 이제 좀 떨어지는 표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자, 267쪽에 이제 그 밑에 나오죠. 이 작품에는 한라에서 백두까지와 같은 표현이나 아사달, 아사녀 등과 같이 분단 상황을 한계할 수 있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알레고리. 이 알레고리라는 것은 1대1 비유를 알레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대1 비유.
자,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남북 관계를 그 넷째 줄에 연인 사이로 칭하면서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이 없는 중립의 초래청에서 이데올로기의 옷을 벗어던지고 두 가슴과 그것까지 내놓은 상태에서 만날 것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뒷장을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268쪽의 모더니즘을 보면 이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이제 현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 모더니즘의 네 번째 줄부터 보면 우리 시단의 경우에 1930년 박용철이 주도했던 시문학이라는 잡지가 이 낭만주의와 이 모더니즘을 잇는 과도기적인 성격이라고 나오죠. 그 뒤로 이제 이미지즘, 시각적인 걸 강조하는 거죠. 도입으로 정지용, 김기림, 김광균 등 시인들이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등재되었다. 그래서 차가운 도시적 감성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이제 감정을 억제하면서 이미지 중심의 표현을 중시했다. 그래서 이제 무의식을 도입했다고 나오죠. 이상.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전위 예술이라고 이야기해요. 268쪽의 아랫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269쪽으로 이제 가보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에 박인환, 김수영을 중심으로 한 문명 비판적 경향을 보이는 모더니스트가 등장을 했다는 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김광균의 외인촌이라는 작품이 나오죠. 일종의 그 김광균의 외인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외국인 거주 지역이죠. 자, 외국인 거주 지역을 감각적으로 묘사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69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그 세 번째 줄 정도 볼까요? 해방 및 전후에는 이제 박윤환, 김수영을 중심으로 한 거기 밑줄 치세요. 문명 비판적인 경향이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도 밑줄 치세요. 은유 중심의 시를 비판하고 무의미 시를 제시했다. 김춘수. 김춘수는 보통 이제 존재론적인 어떤 시를 많이 쓰게 됐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밑에도 밑줄 치세요.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현대 동인시가 모더니즘의 맥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단락에 가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나오죠. 초현실주의 하면서 거기 다섯째 줄 정도 가면 30년대 초현실주의의 선두주자였던 이상에서 단초가 발견되고 김춘수의 무의미시를 거쳐서 황주의 해체시로 이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광균의 외인촌이 나오는데 외인촌 시는 여러분이 뭐 너무 잘 아시는 시죠. 그래서 그 외인촌이라는 시를 한번 보죠. 하얀 모색 속에 피어있는 산엽촌의 고독한 그림 속으로 파란 역등을 다룬 마차가 한데 잠겨가고 바다를 향한 산마루길에 우두커니 서있는 전신주 위엔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바람에 불리우는 작은 집들이 창을 내리고 갈대밭에 묻힌 돌다리 아래에선 작은 시내가 물방울을 굴리고 안개 자욱한 화원지의 벤치 위엔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과 시들은 꽃다발이 흩어져 있다. 외인 묘지의 어두운 숲풀 뒤엔 밤새도록 가느다란 별빛이 내리고 공백한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의 시계가 여윈 손길을 저 10시를 가리키면 날카로운 고탑같이 언덕 위에 솟아있는 퇴색한 성교당의 지붕 위에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그러니까 이 외국인 거주 지역을 상당히 감각적으로 표현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또 하이한, 파란, 자욱한 이런 자기적인 언어가 이제 구사가 김광균이 이제 시적인 사용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이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공감각적인 표현이 나오는 이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죠. 자,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이 종소리가 원관념이에요. 종소리가 원관념이고 분수가 보조관념이죠.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공감각이라는 말 쓰는데, 자, 그럼 이 작품은 시각의 청각화일까요?
아니면 청각의 시각화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 청각이 시각화라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고요. 시각이 청각화라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아니고 청각이 시각화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종소리가 원관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소리가 청각이죠. 근데 이것을 분수처럼 흩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이 청각화가 아닌 청각이 시각화다. 그러니까 이 분수로 이제 표현했다는 거죠. 시각적으로.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71쪽. 그래서 마을 풍경이 고독하고 우울하고 병약해 보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 이제 우두커니 있는 전신주라든가 그 시들은 꽃다발 같은 것도 그렇고요. 외인 묘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상당히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이 이 작품에서는 이국적인 풍경 속에 나타나는 문명의 흔적을 고독과 우울의 정서로 물들이는 시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시와 시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